예, 10시 24분 지나고 있습니다. 개장하고 1시간 반가량 흘렀는데요. 시장은 소강 상태이죠. 코스피 2포인트 올랐고 코스닥 2포인트 내리면서 전체적으로 관망 모드입니다. 그런 가운데도 움직이는 종목들은 여지없이 있죠. 오늘 돈이 모이는 곳에 머닝 전략 종목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영업부 박근영 부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박 부장님과 우리가 시장에서 주목하는 기업 두 곳을 선정을 했는데요. 첫 번째 신한지주군요. 금융주 PBR 0.6배 아직도 저평가라는 거고요. 이스페타시스입니다. 먼저 금융주 최근 동향하고요. 그 가운데 신한지주를 우리가 이렇게 좀 꼽은 이유를 얘기해 주세요. 네, 지금 하반기에 더 센 상법으로 개정안이 간다는 것은 결국 자사주 초과 의무와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9월 접어들면서 다소 조금은 지연될 수 있다. 연말 내지는 내년까지 넘어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네. 주가들이 조금은 주춤하기도 했습니다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민주당 쪽에서는 지금 현재 더 센 상법 개정안을 진행하겠다라고 이야기 나오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등을 포함한 반도체 슈퍼사이클론에 입각한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지만 3,400, 3,500 정도 포인트 수준에서 코스피가 한 단계 레벨업을 하려면 결국 이제 이러한 상법 개정을 통한 지주사라든지 금융주 이런 것들이 다시 올라가줘야만이 실질적으로 레벨업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만으로도 수급이 나쁘진 않지만 그 외에도 이런 금융주들은 섹터들의 상법 개정을 외국인들이 기다리고 있고 수급적으로도 이제 이쪽이 결정이 됐을 경우에는 외국인들 수급이 역시 집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넘어서는 입장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사고 있다는 것은 액티브 펀드들이 움직이고 있는 건데 이런 과정에서는 결국 금융주들의 흐름들이 역시 중요하다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신한지주뿐만 아니라 KB금융 등을 포함해서 지금 금융권 관련된 토픽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은행, 증권, 보험 이렇게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PBR이 그나마 상대적으로 가장 낮고 그다음에 주주 환원 비율이 높은 것이 은행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최근 수급을 봤을 때 외국인들의 수급에 아주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신한지주가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요.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주 환원 대비해서 PBR이 업계 0.6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다른 금융주에 비해서도 높은 편이 아니라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합니다. 올해 3분기도 지배주주 순이익이 전년비로도 4.5% 증가하면서 1조 3,550억대 정도 수준으로 지금 시장에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대출 성장 속도 조절이 있으면서 시장 금리가 하락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NIM이 오히려 상승세로 나타나고 있다는 좀 특징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반기에도 대출 성장이 또 일부 회복에도 불구하고 NIM 하락이 또 크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연간 단위로 봤을 때는 상당히 견조한 NIM을 그대로 유지를 하는 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2027년을 목표로 했던 주주 환원율 50%대도 아마 좀 당겨져서 2026년까지 신한지주가 주주 환원율을 좀 당길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전망 지배주주 순이익이 약 4조 9천억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배당 총액도 1조 1,100억 정도 되고요. 자사주 매입과 소각 1조 2,500억 정도까지 되기 때문에 총 2조 3,600억 수준의 주주 환원에 따른 총 환원율도 47.9% 달합니다. 그래서 2026년까지 50% 주주 환원율을 충분히 지금 큰 폭 상향이 조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PBR 0.6배와 상법 개정과 등간 그리고 수급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신한주주에 대한 어떤 매력도는 충분히 지금보다 올라갈 수 있다 지켜볼 수 있겠습니다. 네, 금융주에 대한 시각들, KB, 신한, 하나, 사실은 이제 금융주는 그 가운데 좀 특이성을 찾기가 좀 어렵긴 한데요. 수급 등 동향으로 신한지주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관심 종목군에 올려놓고요. 다음은 이제 이스페타시스인데요. 반도체 섹터가 굉장히 관심이 있죠. 그 가운데 기판 쪽도 얼마 전에 보니까 심택이 급등하고요. 그죠? 네. 관심 높습니다. 이스페타시스 분석 좀 해주세요. 네, 최근에 조정세가 조금 나왔습니다. 물론 좀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세가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3분기 실적까지 굉장히 좋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최근에 리포트를 좀 살펴보면 3분기 연결 실적이 매출액이 2,61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503억 원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매출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26.5%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94.1%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 컨센서스 영업이익이 463억 원이기 때문에 500억대 이상의 영업이익은 어닝 서프라이즈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분기 제품 세대 전환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약간 부진했던
주요 AI 고객 사양 물량이 3분기에 본격적으로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8객기가향 수율 개선에 힘입은 마진 개선이 이번 3분기 실적 서프라이즈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특히 AI 고객사, 특히 엔비디아 쪽입니다. 신규 MLB 제품의 경우에도 다중적층이 적용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원자재 사양 고도화에 따른 가공 난이도가 높아지면서 판가가 크게 올라가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고요. 중국 법인 역시 데이터 센터 고객 사양 중다층 기판 물량 증가 때문에 2분기 대비 개선된 실적이 기대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올해 내로 동사에 아마 북미 엔비디아향 NVL 720 스위치 보드가 공급망이 새롭게 합류될 것으로 신규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모멘텀까지 지금 갖추고 있다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AI 가속기 시장은 스케일업 전략의 일환으로 전반적으로 아키텍처를 전환 일부분 때문에 렉당 친밀도가 높아지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어서 이수페타시스의 긍정적인 환경으로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올해 서버 렉 한 대에 72개의 GPU를 연결했지만 내년에는 144개로 2배 정도 늘 거고요. 내후년에는 576개까지 확대될 것으로 봅니다. GPU 연결이 늘어나면 스위치 보드가 초고속 또는 대용량 신호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저손실 소재 적용이라든지 고다층, 고밀도 설계가 요구되는데 이 부분에서 결국은 기존 구리 케이블이 카트리지로 연결을 일부 대체하면서 데이터 전송이나 그다음에 전력 분배, 열 관리, 신호 무결성 등을 책임지는 핵심 플랫폼으로 또다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는 부가가치가 올라가는 이수페타시스 가격에 대한 부분들이 또다시 이야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북미 엔비디아상 스위치 보드 공급을 계기로 전반적으로 핵심 플레이로 도약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은 이런 측면에서 TPU의 밸류체인이 본격적으로 부각이 되면서 국내 유일한 TPU 밸류체인으로서 이수페타스 입지가 좀 더 강조될 가능성이 높고요. 피해 업체들 대비 평균 멀티플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수페타스의 최근의 조정세는 충분히 매력적인 매수 구간을 진입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반도체 쪽도 이제 계속 진화를 하는 건데 GPU는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요. 국내 유일의 TPU 밸류 체인이다. GPU하고 TPU는 뭐예요? 예. 뭐 이제 보드 쪽에 이제 관련된 부분에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 달라지고 있는데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뭐 세대 물량 증가가 이루어지면서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보드 쪽에 좀 변화가 있다는 거죠, 기술적으로. 예, 그래서 스위치 보드가 들어가면서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이런 기술적인 부분이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에이직 반도체의 하나라고 설명이 나옵니다. 네. 이수페타시스, 신한지주 두 기업을 우리가 오늘 시장에 좀 관심주로 꼽아봤고요. 시장 전략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제 연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벌써 오늘부터 약간 좀 관망 모드로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시장 전략, 포트폴리오 전략이요. 네, 뭐 미국 증시가 어제도 상승하긴 했지만 뭐 정강후약으로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국내 시장이 약간 조정을 받는 것도 결국은 이 영향도 있는 것 같고요. 결국 10월 1일 날 연방정부 셧다운 우려라든지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이 이어지는 것이 이제 미국 시장도 증시에 상당히 억제했던 부분입니다. 말씀드렸던 연방정부 셧다운 우려는 단기적인 악재가 살짝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임시예산 통과를 둘러싼 공화당과 민주당의 교착 상태가 뭐 장기적으로 지속되기는 좀 어렵다고 현재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도 의회 예산안 갈등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야 할지 모르겠다는 식의 발언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셧다운의 가능성은 좀 높아지고 있다. 지금 폴리마켓에서도 80% 이상의 셧다운 이제 분위기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월 초의 주요 일정과 맞물려서 단기적인 증시 혼선을 좀 초래할 가능성은 일단 제기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과거에도 봤을 때 셧다운 발생이 근본적인 시장을 부러뜨리기보다는 단기적인 살짝의 조정이 이후에 이것이 이제 풀리면서 오래 가지 않고 풀리면서 결국은 시장을 들어 올렸던 그런 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셧다운 발생이 되면 정부 업무 중단이 되고 일부 이제 경제 지표가 또 나오지 않으니까 이제 10월에 금리 인하가 좀 불확실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연준의 이러한 전망이 혼란스럽은 것은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셧다운이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으로 볼 수 있다 볼 수 있는데 일례로 1976년 이후에 총 22차례 연방정부 셧다운이 발생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 셧다운 기간 한 8일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그 해당 기간 평균 S&P 수익률도
플러스 0.3%였고요. 주식시장이 실질적으로 셧다운 충격이 크지 않았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셧다운 발생해서 고용 등 주요 지표 발표가 중단된 사례에서도 S&P 500이 3.1% 상승했다는 점도 눈여겨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최근에 셧다운 이슈는 단기로 아주 짧게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연휴가 길게 나타나게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주식을 크게 사기는 좀 어렵다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주가 변동성이 일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현금 비중 확대를 통한 주식을 엄청나게 많이 팔고 넘어가자 이것보다는 오히려 조금은 관망하면서 보수적인 대응은 필요하되 연휴를 대비해서 약간은 지금은 주식 비중을 오히려 낮추기보다는 많이 빠진 것을 대비해서 주식 비중을 좀 늘려가는 기회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요. 아직까지도 반도체 강세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환율의 급등 부분의 이슈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셧다운 이슈 이런 부분들 장기에 쉬는 이슈 이런 것들 관련해서 살짝 쉬어가는 정도의 수준을 보고 하방은 그렇게 낮진 않습니다. 상방을 대비한 포지션을 여전히 주식시장 비중을 늘려가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머닝 전략 첫 번째 종목 이야기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